늘 협력과 동지를 강조하며 팀플레이에 입각해 살아온 내 방식은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내 주장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하지 않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떠나는 것이 도리다. 무엇보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 눈물겨운 노력이 이렇게 정치 다툼 속에서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과정을 견딜 수가 없었다. 고객들이 믿고 예탁한 거액의 돈을 날려버린 증권사 펀드 매니저의 심정이랄까. 결국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답해 시작했던 정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마쳤기에 미련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채일계의 김태훈입니다. 가진 걸 스스로 내놓고 어떤 지위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당선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스스로 그 당선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스스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다시 예전의 자리로 미련 없이 돌아온 한 작가가 계십니다. 게으른 정의를 지필한 작가 표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게으른 정의의 작가 표창원입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수다 할 수 있는 그 4년 동안의 어떤 그 말하자면 주류 정치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소회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상당히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 정치사의 한 흐름 속에, 그 급류 속에 휩쓸려 들어갔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급류를 헤치고, 그리고 이제 평탄한 강물의 흐름으로 나왔을 때 이제 강물 밖으로 걸어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인 감각이 좀 그 느껴지지 않는, 마치 한편의 꿈과 같은 뭐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해 그런 주신 느낌이 건가요? 예, 좀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책에 그 앞부분에 그 이렇게 친필로 써주신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선 잘 알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마치 이번에 어떤 정치를 그만두신 이유도, 또 시작하신 이유도 우리가 비판하던 그 정치를 몸소 체험해보고 또 그것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둬야만 한다, 이런 어떤 결기로서 좀 느껴지는데 제 추측이 맞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히 맞고요. 네. 다만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밖에서 비판만 하다가 실제 그 안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제대로 바라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또 하고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동료 시민들께 그 경험을 좀 함께 공유하고 나눠드리고 싶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제가 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 산 중턱 정도 가면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분들께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험한가요? 네. 이 위엔 뭐 또 경치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 이제 하산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가면 돼요. 다 왔어요라고 다 이야기하시죠. 왔어요. 그다음에 뭐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다 거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는데, 정치에 대해서도 늘 정치를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많이 이렇게 사귀거나 또는 감추거나, 혹은 뭐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소화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푹 젖어서 그게 저의 어떤 매너리즘,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것으로 되기 전에 이 아주 신선한 경험을 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왜 다들 어느 순간이 되면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지, 또 정치가 된 뒤에는 본인이 평상시에 보여줬던 신념과 모습조차도 다 희생해 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마도 안에서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유를 조금은 또 눈치채셨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동조과잉이라는 그 용어예요. 동조과잉. 예, 그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라고 할까요? 네. 원래 우리가 뭐 행정이든 권력이든 어떤 직업이든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은 무척 길고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하고 세력이 있어야 하고 또는 뭐 승진을 한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고 그 수단이 있어야만 목적이 달성된다는 그 상황 속에 매몰되다 보면 목적은 어디론가 가버리거나 혹은 후순위로 밀리고 그 수단에 해당되는 선거라면 이기는 것 그리고 어떤 공무원 세계라면 승진하는 것 또는 언론인 분들이라면 방송도 마찬가지고 시청률이라든지 생존 그 자체 여기에 먼저 매몰되어 버리죠. 그럼 원래 자기가 내세웠던 가치보다 그와는 전혀 다른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것을 쫓아가거나 마치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전 알고 있는 상태 그분을 연구하던 사람으로서 정치에 들어가니까 뭐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그리고 가장 강한 영역이 정치더라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 시민들께서 늘 의아해하시는 것이 다들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요.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또 내가 당선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 내놓고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역시 또 다른 구태의 모습 혹은 다음 당선을 위한 권모술수 또는 뭐 네거티브 아니면 자기 세력 구축 내로남불 낙하산 인사 이런 식에 계속 휘말리게 되는 현상들을 보이죠. 특히 개인 정치인을 보자면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멀다 보니 우선은 정치권 내에서 생존을 해야 하고 다음 또 당선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현재 권력자에게 잘 보여야 하고 줄을 잘 서야 하고 그다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하고 또 나의 유권자 중에 가장 많거나 또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 세력 집단들에게 또 잘 보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약자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욕도 먹어야 하고 또는 투쟁해야 하고 혹은 성실하게 입법에 임해야 되는 그 본질은 오히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게으른 정의라고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이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만 작가로서 다시 한번 이 제목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뭐 배트맨, 슈퍼맨,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이르기까지 정의의 사도들에 대한 우리의 선망. 모두가 정의를 부르짖었죠. 그럼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나쁜 자들, 특히 힘세고 나쁜 자들을 용기를 내서 물리치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이 정의 속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 단순성. 근데 이것이 만약에 내가 게으르다면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린 시절에 가졌던 순수한 정의를 누군가가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너 욕했어 라는 허위 사실을 내게 이야기할 때 또는 쟤 나쁜 놈이야 라고 모함을 했을 때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지 정말 그래? 쟤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욕을 하거나 뭐 그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문제인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장실에 막 누구 낙서돼 있고 낙서를 써서 누가 어떻게 했더라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치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 아니면 우리 편에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좌표로 찍습니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옳은 이야기인 것처럼 얼뜻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저 상대편하고 밀약을 맺었고 배신자고 그러니까 응징하고 혼내줘야 돼. 그러면 순수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정말 저 나쁜 놈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야지. 정의감이 발동되는 거죠. 과연 그것이 그러면 진정한 정의일까요?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악을 응징하고 선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거죠.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답은 무엇일까? 이 게으른 정의에 빠지지 말고 좀 성실하고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전후 사정 맥락을 조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서 좀 주체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게으른 정의라는 그런 제목을 선택을 했죠.
정의롭고자 하면서도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어떤 부지런한 어떤 관찰이라든지 사유는 없이 그저 눈먼 정의처럼 누구는 정의고 누구는 악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에 의해서 이 정의를 휘두를 때 그것을 게으른 정의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만 봐도 딱 그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저를 그때 만나셨던 2015년에 무조건적으로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던 분들이 계세요. 엄청 났었죠 그때. 네, 엄청 났죠. 근데 좀 있다가 보면 또 그 대상자가 바뀝니다. 공격하는 분들 그 내용은 유사한데 혹은 공격하는 심지어 이야기와 논리와 논점도 거의 같아요. 가져다 써요. 그런데 공격을 하는 분들은 전혀 다른 분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알아보신다면 예를 들어 저보고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중학생 시절 1980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국가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더라. 라는 조금만 지금도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60대 어떤 아주머니께서 네. 고민하다가 제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물어본다면서 그 동창생들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 그런데 자기가 아무래도 믿기지 않아서 직접 여쭤보고 싶다. 정말 광주 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고 중학교 2학년 때 광주 가셨느냐. 저는 고향도 경상북도 포항이고 늘 서울에 살았고 광주 민주항쟁은 대학 들어가서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저희 세대들은 다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되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만 알아보신다면. 근데 조금 지나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여권 민주당 내에서의 뭐 소신 발언이나 뭐 주장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 혹은 뭐 여권 지지자분들 중에 과거에 저에게 공격을 했던 보수 야권 쪽에서 사용하던 말들, 이야기들, 그 논리를 가져다가 논리 혹은 허위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안 그러실 텐데 조금만 관심을 이렇게 바꿔보면 악플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네. 또는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우리 주변에 누구나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억울해 하시는 건 뭐냐면 상대방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의 말만 믿고 혹은 이런저런 루머나 뜬소문을 철석같이 사실로 받아들인 채 그다음에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 이 현상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정치를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포보되니까 그 게으른 정의는 꼭 그래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혹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들기 쉬운 그런 문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진보를 비판할 때 나오는 용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네. 또 표정원 작가님께서 결국 그 정치를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내로남불이란 네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진보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면요. 너무나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내로남불인데요. 과거의 진보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에게 엄격했습니다. 도덕적인 엄격주의라는 이야기를 쓸 정도로 자신들이 조그마한 실수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것인데도 그게 드러나면 못 견뎌하고 뭐 정계 은퇴한다든지 떠나간다든지 뭐 극단적 선택을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런데 그에 대한 반향이 또 너무 극단적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게임 이론 중에 샤워장의 그 바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샤워장 들어갔는데 이 노비죠. 돌리는 걸 트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반대로 틉니다. 그럼 너무 차가워요. 그렇죠. 또 다시 극단적으로 반대로 틀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럼 이 찬물 뜨거운 물을 반복하다가 샤워도 못하고 나오는 바보. 이게 이제 샤워장의 바보인데 어쩌면 우리 진보 진영이 그러한 샤워장의 바보의 그 트랩에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흔히들 말하는 그 노무현의 가치나 뭐 노회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이 후한무치했다면, 그분들이 보수처럼 그렇게 욕하는 대상자들처럼 반성도 없고 후회도 없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끝까지 이 목표를 향해서 내로남불하고 감싸고 이렇게 해오셨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승리를 향한 그런 길로 샤오장의 바보가 되지 말고 과거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결과물만 보고 평가를 하지 말고 진정한 그 보수에게 권력을 내줬던 이유, 과거에 참여정부의 말미에 이명박 당선에 이르게 된 그것이 과연 정말 도덕적 결벽주의 때문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제3자 외부 일반 시민으로서의 제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 받아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진정한 원인을 찾고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무능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의 분열의 문제가 생기고 그 내부에 있었던 참여정부 종사자들 중에도 부정부패에 빠졌고 돈에 탐닉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흔들고 버려놨던 가치가 가장 큰 문제였지 도덕적 결벽주의 너무 깨끗해서가 아니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덮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처럼 얼굴이 두껍지 못했었기 때문이야라는 말로 그럼 사실상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솔깃한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빚을 채무의식을 지고 있는 수많은 분들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그게 또 바로 꽂혀버립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무조건 지지를 못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지지해드려야 되겠어.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내로남불이라는 정서 속으로 밀어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 80%에 달하던 지지율을 30% 밑으로까지 끌어내리는 이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표창원 작가님의 이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행보라든지 또 그 우아한 진보로서의 다음 스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제 정치 영역에서의 역할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사실 2012년 그 12월 11일 이전까지의 제 삶 전체는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네. 관심도 없었고 정치에 발을 디딜 엄두나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제 삶이었는데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정치적인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왔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수사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됐는지 단지 네. 저쪽 편에 유리한 어떤 그 정치적 행위였고 그것을 수사하라고 하는 그 단순한 현상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결정이 되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얘기하자면 뭐 우리 김태훈 작가님 말씀처럼 누가 뭐래도 저는 보수였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으로 다들 생각을 했고요. 뭐 범죄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경찰관이었던 사람이고 경찰대학 교수로서 그런 엄정한 법 집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뭐 주장이든 또는 뭐 정치적인 그 정치인이건 정당이건 요청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고 또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다수의 네. 그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랬을 뿐인데. 다만 보수가 가지고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의 가장 핵심이 지키는 것이고 지킴의 중심에는 헌정체제와 법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게 이제 범죄 연구와 많은 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2년 12월 11일 날 발생한 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에서의 대치 상황. 네. 여기에서 당연히 그 안에서 범죄 혐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의심이 있다면 경찰은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장 보존하고 증거를 확인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누가 범법자인지 가려야 된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말 그 한마디가 뭐 야당과 뭐 밀약을 했고 야당 편이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렇게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교수직을 벗어 던지기까지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이 정치 행로에 이르게 된 그런 시작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제 모습 그대로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 했을 뿐이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제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덜 개의했던 거. 누가 어떻게 보든지 그냥 내가 내 말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실 보수 경상도 출신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거기가? 라는 넌 그쪽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뭐 그거야 뭐 당신들 생각이고 나는 뭐 어떤 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거대한 범죄 행위가 권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 하나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걸었던 정치 행보가 저는 시효가 끝났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네. 그 당시 제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 그 이후에 계속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대부분 다 현실이 됐어요. 네. 그럼 더 이상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미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영화표를 샀어요. 네. 영화를 봤어요. 4시 50분에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가야 되잖아요. 가서 다시 영화 잘 봤어 혹은 아니 재미없었어 어쨌든 간에 다시 제 역할로 제 자리로 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에서 들어왔던 이 국회 그 임기가 끝나면서 제가 이 국회와 또 정치권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표와 명분과 그 시효는 끝이 났다. 그런데 더 있겠다고 나 한 번 더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다시 표를 사지 않은 채 또는 제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여기 앉아 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저는 끝났어요. 끝났고 다시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move on, 앞으로 제 인생은 나아가야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끌려 들어왔던 이 정치 영역 때문에 그동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못했던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잃어버린 시간들 물론 대단히 의미가 있고 대단히 영광스러웠고 아주 감사한 시간들이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러한 정치와의 어떤 관계가 없었더라면 제가 할 수 있었을 또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그 시간들이 있었을 테고 그걸 다시 되찾아서 원래 하던 거 멈췄던 거 두고 왔던 거 다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6년 만에 뵀는데 여전히 그 결기가 아니 오히려 더 그 결기가 강해진 것 같아서 정말 반갑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치권이라고 하는 좁은 무대의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무대 위에서는 앞으로도 표창원 작가님의 그 역할을 찾아서 그 높은 결기만큼이나 앞으로도 뜨겁게 일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